잠들기 전에 영상 하나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혼자 밥 먹을 때도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설거지할 때도 또 조용하면 심심해서 뭔가를 켜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 읽어주는 영상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고 혼자 밥 먹을 때는 이른바 밥 친구 영상을 켜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개인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현상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6개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햄스터 한 마리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정서불안 김햄찌라는 채널인데요.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고 거기서 3주가 안 돼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짧은 쇼츠 영상에서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김햄찌 씨가 직장인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달려 있습니다. 직장인의 흔한 야근 시발점이라는 영상인데 여기 댓글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주기적으로 들으러 온다. 미친 현실 고증. 이 부분만 따로 쇼츠로 올려달라는 것. 다시 듣고 싶어서 왔다. 이 부분 100번 돌려봤다. 1시간 반복 재생해서 듣고 싶다. 이러한 말들이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멘트가 시대를 관통함. 이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즘 팟캐스트는 듣기보다는 켜놓는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예전에는 라디오를 주로 켰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켜놓습니다. 유튜브가 발표한 공식 수치가 있는데요. 한 달에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보는 사람이 전 세계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 TV로 팟캐스트를 켜놓는 시간이 1년 만에 월 4억 시간에서 7억 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ASMR을 듣는 건데요. 국내 연구들이 확인한 대표적인 ASMR 이용 동기를 보면 심리적 안정, 그리고 수면입니다. 어떤 이용자는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 틀어놓는 영상을 요즘은 밥 친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중국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대요. 전자 짜차이라고 전자 밑반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밥상에 반찬을 올리듯 영상을 올리는 우리의 식사 문화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 요약본을 보는 문화인데요. 12부작, 16부작 드라마를 다 보려면 20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요약본으로는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인기 드라마 요약본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00만을 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게 또 AI 상담입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1명이 이미 AI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아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더합니다. 아동, 청소년 3명 중 1명이 힘들거나 우울할 때 AI 챗봇에게 그 감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직장인을 대변해주는 햄스터, 그리고 켜놓는 팟캐스트, 빈 공간을 채우는 ASMR, 그리고 밥 친구 영상, 요약본을 보는 행위, 또 상담사 역할을 하는 AI, 서로 딱히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6개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건 개인의 취향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취향은 이렇게 수백만 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대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4가지 조건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여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과 이동과 할 일 사이에 그 비어있는 틈으로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설거지하는 10분 동안, 이동하는 시간 동안, 잠이 들기 전 누워있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콘텐츠는 정확히 그 비어있는 조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튜브에만 하루 평균 1시간 20분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극이 이미 과포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영상을 선택하는 일마저 대신 해줍니다. 유튜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시청 시간의 70% 이상이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골라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골라진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탐색해서 하는 것보다 내 스크린에 뜬 영상 중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 공통점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마음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건보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5년 사이 33%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세대가 20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년치 분석에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127% 늘었습니다. 불안장애도 20대가 가장 빨리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제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데 그 절반이 외롭다고 답합니다. 그 1인 가구의 분들은 주말에 여가를 뭘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신가요? 동영상 시청입니다. 75.7%가 주말에 동영상 시청을 하며 여가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시대적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삶의 중간중간 비어있는 여백을 콘텐츠로 채우느라 여백은 사라지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쓸 만큼 영상 자극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컨텐츠마저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을 7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선택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잡음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 현상과 조건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6개의 현상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리즘이 교묘해졌고 콘텐츠가 점점 자극적으로 진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읽다 보니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바뀐 건 유튜브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직장인 김햄찌를 웃기려고 볼까요? 댓글은 후련하다라고 말합니다. ASMR을 재미로 들을까요?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잔다라고 합니다. 팟캐스트를 배우려고 켜놓을까요? 혼자 밥을 먹어도 덜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본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잠을 맡기고, 후련함을 맡기고, 외로움을 맡기고, 집중을 맡기고, 불안을 맡기고, 고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스스로 해결하던 일들을 콘텐츠에게 맡기기 시작했을까요? 심리학은 이걸 오래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학의 무드 매니지먼트라는 고전 이론이 있습니다. 질만이라는 학자가 정리했는데요. 사람은 재미로 콘텐츠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과 각성 상태를 조절하려고 고른다는 겁니다. 흥분되어 있으면 잔잔한 걸 찾고 기분이 처져 있으면 활기찬 걸 찾는다는 거죠. 1988년 이론입니다. 유튜브 생기기 훨씬 전이죠.
그리고 2020년 심리학자 그레그 웨들리와 제임스 그로스 연구팀이 여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디지털 정서 조절. 이 연구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쥐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가 지루함과 스트레스, 외로움, 피로를 조절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은 원래 누가 하던 일일까요? 잠드는 것, 기분을 푸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 원래 다 나 자신이 개인이 하던 일입니다. 심리학은 이 능력을 자기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콘텐츠 소비의 증가가 아니라 자기 조절이라는 인간의 기본 기능이 하나씩 콘텐츠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콘텐츠는 죄가 없습니다. 좋은 도구이고 정말 좋은 강의를 편하게 방에서 들을 수 있는 고마운 공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맡기는 것 자체도 잘못은 아닙니다. 지친 날에 무언가에 기대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혼자 버티고 혼자 조절해야 했는데 지금은 맡길 수 있으니 기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맡긴 기능은 돌려받지 않으면 무뎌지고 나의 자립성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ASMR을 매일 틀고 자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소리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수면 보조 자극 의존 패턴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AI도 같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AI 이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았고요. 특히 20, 30대에서 관계 회피라든가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부작용을 겪었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많았습니다. 사회성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개인과 개인이 부딪혀서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정서적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청소년기에 같이 뛰어놀고 살을 부비고 시간을 보낼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이 AI의 침투 속도라든가 영상 콘텐츠의 침투 속도,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웨들리 연구팀의 결론도 같은 방향입니다. 디지털 정서 조절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주의를 돌리는 쪽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잠깐 맡기는 것과 계속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잠깐 맡기면 그건 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맡기면 그 자리에 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살펴본 4가지 조건, 삶의 여백이 없고 컨텐츠의 과포화, 알고리즘이 자동 선택하는 것, 그리고 지친 마음,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라도 맡기는 쪽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반성할 일이 아니라 알아차릴 일입니다. 오늘 밤에 영상을 끄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밤에 책 읽어주는 영상을 틀고 잘 것 같습니다. 다만 틀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 영상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지? 잠인지, 외로움인지, 불안인지 그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위임이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신호를 내가 읽은 거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맡겼던 걸 돌려받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를 아무것도 틀지 않고 먹어본다든가 잠잘 때 혼자 잠을 청해본다든가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 콘텐츠를 꼭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맡기고 무엇만큼은 내가 계속 선택적으로 붙잡고 있을지 그 경계를 구분하고
잃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콘텐츠는 잠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까지 대신 정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우선 가치이고 그 기준을 내가 쥐는 것이 나다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콘텐츠에게 무엇을 맡기고 계셨나요? 댓글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그 자체가 오늘의 첫 연습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